132의 기출문제 1교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뇌보 시스템의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10점 문제가 나왔습니다. 피레구역, LPZ죠. LPZ 선정 방법, 그 다음에 내부 피레 시스템 보호 대책. 요 두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LPZ에 대한 선정 방법에 대해서 LPZ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뇌 전자기 환경이 정의된 구역. 이게 이제 LPZ다. LPZ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라이트닝 프로텍션 존이죠. 자, 이렇게 있고 외부 구역과 내부 구역으로 LPZ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적어 주시고요. LPZ 제로의 외부 구역은 LPZ 제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외부 구역이 되겠죠. 이 LPZ 제로 부분은 제로 A하고 제로 B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로 A는 직경내에 의한 뇌격과 완전한 뇌전자기의 위협이 있는 지역이죠. 이거는 이제 뇌격이 쳤을 때 그 직경내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직경내에 의한 전자기적인 어떤 위험, 그런 곳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게 피레 시스템, 외부 피레 시스템 바깥에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외등이나 감시,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LPZ 제로 A가 되겠습니다. 자, LPZ 제로 B 부분은 직경내에 의한 뇌격은 보호되나, 자, 완전한 전자계의 위험이 있는 지역. 요거는 우리가 이제 외부 피레 시스템 안쪽이죠. 외부 피레 시스템 안쪽이니까 직경내에 대한 보호는 되죠. 그런데 전자기에 대한 영향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옥상수정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외부 피레 시스템 보호 안쪽에는 들어와 있지만 뇌 전자기에 영향은 있는 구역이 LPZ 제로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옥상 수질이라든지 뭐 옥의 공조기, 항공장애 등 이런 지역이 적용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구역은 자, 직경내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보호가 됐죠. 자, 안쪽이니까, 건물 안쪽이니까. 자, LPZ1부터 이게 이제 N까지 나와 있겠죠. LPZ-Y라는 것은 전류 분배기 및 저련 인터페이스 또는 경계 지역의 SPD에 의해서, 이 SPD에 의해서 뇌서지 전류가 제한된 지역입니다. 그죠? 이렇게 제한된 지역이 LPZ1이고, 자, 동일한 이런 내용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뇌서지 전류가 더욱더 이렇게 제한된 지역이 LPZ2가 되겠죠. 그럼 LPZ3는 뭐냐? 이런 그 서지 전류가 더더욱 제한된 지역이 LPZ3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부 구역과 외부 구역으로 나눠진다는 걸 답안지에 작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피레 시스템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자, 크게 피레 등전이 본딩 요 내용을 작성해야 되겠죠. 피레 등전이 본딩을 하는 방법은 등전이화죠. 등전이화. 이 등전이화라는 것은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 이제 주 접지 단자에 물려야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은 답안지에 그림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답안지 작성이 났습니다. 요거는 우리 수업할 때 내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이제 구조물의 금속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 철골조 이런 게 됐죠. 그죠? 금속재 설비들이 이제 가스관, 수도관이 되죠. 내부 시스템은 우리 전기전자 시스템들, 그 다음에 구조물에 접속된 외부 도전성 부분과 슬로. 자, 이게 가스관, 수도관들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가스관, 수도관 파이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입 슬로들, 또 통신 우리가 슬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전이화 하는 거죠. 요거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등전이화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속재 설비에 대한 또 피레 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외부 도전성 부분에 대한 이 피레 등전이 본딩. 자, 요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가스관, 수도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레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에 대한 피레 등전이 본딩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전기전자 설비라든지 특히 이제 노출 도전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전이 본딩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피부 구조물에 접속된 슬로에 대한 피레 등전이 본딩. 자, 피부 구조물로 접속되어 있는 우리 이제 전원소이라든지 또는 통신선 여기에 대한 등전이 본딩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금속관이다. 그럼 바로 등전이 본딩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케이블 쪽에는 등전이 본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SPD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등전이 본딩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뭐 차폐선 같은 데는 파이프 같은 거하고 똑같이 등전이 본딩이 바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파워라인 쪽에는 이제 SPD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등전이 본딩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컨트레스에 비례 등전이 본딩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 등전이 본딩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어떤 절연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내부 피레 시스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국가건설기준 KDS에서 정하는 발전기 실 선정 시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이 KDS 기준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이 문제는 KDS 기준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앞에도 한 10회 전에 기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전기실뿐만 아니고 우리 수변전실, 축전지실이 좀 안 나온 적이 있는데 축전지실도 한 110회 정도에 나왔죠. 한 20회 정도 안 나왔는데 그런 세 가지의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예상 문제를 항상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죠? 이번에 발전기 쪽은 우리 발전기 아니면 수변전 쪽으로 예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게 나왔습니다. 요거도 제가 수업할 때 반드시 KDS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라고 몇 번 강조를 해드렸죠. 자, 이것도 제가 이제 그 KDS 기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딱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요거대로 이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건축적으로는 뭐 장비 반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은 이제 백프레셔 같은 거, 그죠? 여기 이제 배기관 사이를 이제 짧게라. 이 배기관이 길어지면 백프레셔가 문제가 된다.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환경적인 거 관련해가지고 최소한 뭐 5개 이상은 작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이제 KDS 기준에 보면 환경적인 내용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부분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2개는 확실히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 KDS 기준으로 써라 있으니까 KDS 기준에 가장 근접하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어떤 채점하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특고압 수전 설비 정전 순서. 자, 정전 순서죠. 이게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시 안전수칙. 이 2가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자, 정전할 때는 어떻게 정전 작업을 하냐 이렇게 물었죠. 그죠? 자, 이 정전 작업할 때 최초에 이제 저압 차단기를 먼저 차단하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원라인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 이제 LBS 같은 거 이런 게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12 같은 게 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파워 같은 거 또는 파워라든지 COS 같은 거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변압기 올 수 있겠죠. 이 변압기 밑에 이제 A12 같은 게 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A12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차단기라 했죠. 차단기. 차단기는 아크를 소화할 수 있다 했죠. 아크 소호 능력이 있다 했죠. 그죠? 아크 소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이 부하 쪽에서부터 먼저 차단하라 했죠. 아크 소호 능력이 A12에서 먼저 차단하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여기서 또 차단하고, 그 다음에 LB에서 차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파워 퓨즈나 COS에서 차단하죠. 그러니까 이 정전 작업 순수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이렇게 우리가 정전할 때는 이렇게 이제 차단을 해야 되죠. 얘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복전은 반대죠. 복전은 다시 우리가 전력을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다시 거꾸로, 우리가 투입하면 됩니다. 4번, 3번, 그 다음 2번, 1번. 이런 순으로 다시 투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전을 했지 않습니까? 정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게 이제 활성인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검전봉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검전기 있지 않습니까? 검전기를 우리가 이제 활성 부분을 딱 떼면 삐 하고 소리 나죠. 그 검전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가 통전이 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케이블에 우리 충전된 그런 잔류전화도 있을 뿐더러 또 콘덴서 계통에 잔류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인한 감전의 우려가 있겠죠. 그런 감전의 우려가 있는 이런 잔류전화를 대지로 방전시키게 됩니다. 이 잔류전화가 만약에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제조모, 그죠? 우리가 이제 콘덴서의 제조모 현상과 같은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이 잔류전화에 의한 전압 때문에 사람의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제일 중요하죠. 단락 접지 용구요. 자, 이 단락 접지 용구를 반드시 이제 설치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전을 여기서 정전했다. 그러면 정전할 때 어디입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가 한전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전원계통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가장 윗단이죠. 그죠? 그러면
이 단락 접지 용구는 어디다가 하죠? 보통 여기다 하죠. 그죠? 여기다가 단락 접지 용구를 여기다가 세 라인을 다 콤몽시키죠. 세 라인을 콤몽시키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여기 이제 대지에 접속을 하죠. 그래야만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못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이게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데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투입하게 되면 이쪽으로 지락이죠. 일선 지락이 되니까 바로 이게 이제 OCGI라든지 계정기가 동작되면서 그죠? 바로 차단기가 투입되죠. 그래서 이제 안전을 목적으로 단락 접지 용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보통 이게 3상을 우리가 연결을 같이 하죠. 경우에 따라서 현장에 가보면 한 상만 딱 이렇게 해서 지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3상을 다 우리가 쇼트를 시키고 대지하고 접속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혹시 작업하다가 어떤 실수로 차단기를 투입했을 때 그죠?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답안지에 꼭 좀 적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정전 작업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답안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시 안전수칙.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정전 작업 할 때라든지 뭐 그런 걸 내용을 쭉 정리를 좀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 정전 작업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안전교육을요. 정전 작업 전, 그 다음 작업 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거를 시나리오를 짭니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그 매뉴얼을 전부 다 숙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전 작업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짠 어떤 시나리오, 그 정전 작업 할 때 그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다시 한 번 더 정전 작업하기 전에 숙지하고 작업토록 한다. 왜? 안전을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전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고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이상,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보통 안전보호구 있지 않습니까? 절연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감전사고 이런 게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절연 장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끼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뭐 안전 작업에 관해서 5개 이상, 6개 이상 이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활선 작업은 가능한 피해라. 그죠? 그다음 항상 정전 작업할 때는 사전에 무전기로 가지고 연락해야 됩니다. 이제 저기 이제 차단기를 우리가 이제 트립하는 그쪽하고 로컬 쪽하고 뭐 메인 변제실이 있고 로컬 변제에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 메인 변제실에 차단기를 이제 보통 열어놓고 또 후단에서 또 차단기를 또 열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제 근무자들이 야간 근무자들이 바뀌어가지고 메인 변제실에 근무자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 정전됐네? 뭐 모르고 차단기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항상 무전을 해야 되겠죠. 무전해서 실시간으로 정전 작업 유무를 서로 간에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메인 변제실하고 연락을 해서 자, 전원 투입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다시 이제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전 작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작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기기에다가 전원을 투입하는 이런 어떤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작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의 4번 문제입니다. 4번. 수변전실의 전기 설비에 대한 내진 설계 방법. 요것도 우리 3권에서 그대로 한 거죠. 이번에 보시면요. 우리 3권 기본서 수업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도 시험치기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요거 우리 이제 내진하면서 이게 발전기가 됐던 우리가 이게 변압기가 됐던 뭐 엘리베이터가 됐던 이거 분명히 나온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내진에 대한 개념이 혹시 나올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꾸 이 내진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우리가 항상 시사적인 문제들은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예상했던 부분이고, 자, 변압기 부분도 자, 방진 장치가 있는 것은 당연히 내진 스토파. 그러니까 진동 같은 거, 이탈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중 스토파를 반드시 이제 설치해야 되겠죠. 밑에 이제 앙카볼트 설치하고 위에 볼트너트를 치워야 되겠죠. 그 앙카볼트에 대한 어떤 개수, 설치 위치 이런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콘크리트 치기 전에 미리 이제 개수를 다 정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이제 앙카볼트 다 설치해놔야 되겠죠. 그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용량, 중량 등을 고려한 방진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동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턱골라든지 저압 쪽에 이런 것 전부 다 진동에 대한 여유 있게, 그죠? 뭐 고압 쪽에는 동부스를 선택한다든지 저압 쪽에는 플렉시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막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작성이 돼야 되고,
제가 그림이 요렇게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제가 그때 수업할 때 내용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변전반은 제가 요것도 그림을 다 그리다 했죠. 배전반끼리 이제 연결, 그죠? 용접을 통해서 연결하고, 바닥 부분은 필수다, 고정을. 그 다음에 벽이라든지 천정 부분은 옵션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들이 작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예비전원 설비는 이제 발전기 부분. 발전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앙카볼트 같은 거, 스토파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동기의 배관, 뭐 이런 부분도 배관 접속부 이런데 가요관 설치한다는 거. 왜냐하면 진동이 생기니까 그 중간 부분에 이런 진동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가요관 같은 거를 이제 반드시 설치해 주라는 거죠. 배관 접속부에. 이게 이제 배관이지 않습니까? 배기관 쪽에. 이 배기관이면 이 배기관 부분에 이제 진동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배관 접속부에 이 가요관을 반드시 설치해 주라라고 이렇게 수업할 때도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기관 지지. 그러니까 이 배기관을 위에 천장에서 지지할 때, 이 지지하는 그 간격, 그죠? 여기 이제 이 지지 간격을, 여기 앙카볼트 당연히 이제 신겨져 있겠죠. 앙카볼트 신겨져 있고요. 앙카볼트가 이제 신겨져 있고, 여기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요것도 제가 수업할 때 제가 반드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채점자가 채점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말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읽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수업할 때 답을 어떤 식으로 쓰라고 작성하시라고 내가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그때 설명했던 내용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 읽어보시라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드리라고 했죠. 축전지도 마찬가지요. 축전지 이 부분도 제가 그림을 다 그려드렸죠. 이 앵글 프레임을 어떻게 내가 만드는지 이런 부분요. 이런 부분도 다 설명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 위주로 이것도 다 그림을 그려서 여기 내용들이 그림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돼서 그죠?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요. 문제 5번은 전력계통에서의 무효전력의 정의, 그 다음에 과부족 시 문제점,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했죠. 자, 그럼 우리 전력계통에서의 무효전력이 뭐냐?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이 콘덴서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바꾸자로 쓰면 안 됩니다. 무효전력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무효전력. 무효전력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무효전력이 과보상됐을 때, 그 다음에 부족보상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 여기에 대해서 또 무효전력에 대한 어떤 보상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요 세 개를 딱딱 구분해가지고 여기 맞게 답안지를 써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아시겠죠? 왜? 문제를 지금 출제자가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물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딱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수용과가 아니다는 수용과가 전력계통이죠. 전력계통. 전력계통이면 전력계통에서의 무효전력의 정의를 적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답안지를 잘 적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답안지에서 요구하는 그 답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무효전력의 정의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전압과 90도 어떤 성분의 어떤 전압전력의 곱이 무효전력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무효전력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무효전력은 자, 우리 전력계통에서 인덕터, 그 다음 캐패시터,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L이라는 거는, 전력계통에서의 L이라는 거는 이제 코일 부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계통이죠. 여기는 이제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무효전력 소비냐, 어떤 공급이냐, 이렇게 되는 전력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오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을 많이 하면은 이 소비보다 공급이 많으면, 그죠? 당연히 이제 전압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여기 이제 L부하들이 많지 않습니까? L부하들보다도 여기 이제 발전기 있죠. 한전 발전기 쪽에서, 동기 발전기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과외자를 시켜서 지상 운전을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지상 무효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발전기 쪽에서는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니까 전압이 올라가겠죠. 이건 이제 반대는 이렇게 또 하면 되겠죠. 이 지상 무효전력 소비가 크면
이 이제 지상무효전력 공급보다 소비가 크면 당연히 전압이 떨어지죠. 요 내용들이 이제 약간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내용들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계통에 대한 무효전력공급원. 무효전력공급원은 이런 동기발전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무효전력공급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동기전동기를 과회자시킨다. 이러면 지상운전이 되겠죠. 그죠? 지상운전에 대해서 이제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동기도상기 같은 데는 우리가 또 무효전력을 소비도 할 수 있고, 뭐 공급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SVC하고 SVG는 무효전력 공급 소비, 이런 거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 블루리액터는 오로지 이제 무효전력을 소비를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과부족 시의 문제점을 보시면, 자, 이제 과보상됐다. 자, 무효전력을 지금 과보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기발전기, 한전 그 동기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과회자시켰대요. 과회자를 시키면서 이제 전압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효전력 소비보다도 무효전력 공급이 많으니까 이제 과회자 됐죠. 과보상돼서 발전기에 이제 전압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간 전압이 이 부하 쪽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전압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런 페널티 문제, 발전기 자기대상 뭐 등등, 그죠? 뭐 이런 전력 손실 문제. 이 전력 손실은 지상이 아니고 진상에 대한 전력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고조파 왜곡 확대, 이런 부분. 부족 보상이 될 때는 이제 전압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죠? 전압 강화가 증가된다. 전압 강화가 심하죠. 그러면 안정도도 나쁘고, 그죠? 그 다음에 전력 손실도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책도, 과보상됐을 때는 발전기가 지금 과회자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효전력을 많이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하는데 소비가 적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상 무효전력을 소비를 시게 됐죠. 그죠?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소비가 적으니까 당연히 전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엘보아들을 많이 달아줘야 된다. 즉, 지상 무효전력을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전압이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발전기는 우리가 저의자로 운전해야 했죠. 저의자로 운전하면서 진상 운전이 됩니다. 우리가 발전기를요, 과회자 시키면 이거 지상 운전이 됩니다. 지상 운전. 요거는 제가 연구반 수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연구반 수업할 때 제가 이 벡타도하고 전압식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부족 보상일 때는, 자, 이제 전압이 지금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무효전력을 지금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급해야 되니까, 발전기 쪽에는 이제 강례자, 과회자를 시키죠. 과회자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벡타도를 그려보면, 요 전류가 이 이제 90도, 요렇게 이제 지상이 되는 그런 운전 형태가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시간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기본반 수업이라든지 연구반 수업 때 요거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해가 좀 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 때 다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답안지가 대책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고조파 외용률의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 고조파 외용률에 대한 정의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전류 고조파 외용률과 역률과의 상관관계 이걸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답안지 적어야 돼요. 이 전류 고조파의 외용률이 지금 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전류 고조파가 들어갔을 때 역률이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관계들이 정확하게 답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고조파가 많으면 역률이 나빠진다. 물론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지금 역률과의 상관관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답안지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THD에서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고조파 전압에 대한 어떤 외용률, 그죠? 외용률을 나타낼 때, 뭐 어떤 고조파 전압에 대한 어떤 규제치 이런 걸 나타낼 때 THD를 따지죠. 그죠? 고조파 전류에 대한 어떤 뭐 외용률, 규제치를 나타낼 때는 TDD를 따지죠. TDD를, 그죠? 자, 이거는, 기본파 전압 전류 대비해서 고조파 전압 전류가 어느 정도 찌그러져 있냐,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냐를 평가할 때, 기본파 전압을 100%로 봤을 때, 또는 기본파 전류를 100%로 봤을 때, 고조파 전압 전류가 얼마만큼 많으냐, 또 고조파 전압 전류가
얼마만큼 왜곡됐냐. 이걸 나타낼 때 THT를 따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T에 대한 요 수식들, 기본파 전압 대비해서 고조파 전압들, 그죠? 요게 이제 고조파 전압에 대한 규제치를 할 때는 THT, VTHT로 따진다. 우리 한전에서 고조파 전압 외용률은 보통 한전 부산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준에 보시면 이게 5%로 나왔죠. 5% 이하로,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류 고조파 외용률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기본파 전류를 100% 봤을 때 이 고조파 전류가 얼마만큼 많느냐, 또 얼마만큼 찌그러져 있냐, 얼마만큼 외형이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전류 고조파 외형률이다. 왜? 이때 왜라는 거는 우리 한자로 따지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형태가. 이 파형 자체가 이 파형이다. 파형이 찌그러졌다. 왜곡되어 있는 유리죠. 백분율을 대비해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백분율이 나와 있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이 말에 대한 정의, 의미를 아시고 수식을 딱 이렇게 머릿속에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이 무작정하고 막 외우시는 것보다도,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이 고조파 외형률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물어봤죠. 외형률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으니까 이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류 고조파 외형률과 역률과의 상관관계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이 정연파 전압이면 전류도 정연파 전류가 나오겠죠. 근데 부하에서는요. 부하에서 이 정연파 전압을 건다 해서 그 부하 전류가 정연파 전류가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왜? 그 부하 자체가 고조파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하이면 그 고조파 부하에 정연파를 걸어도 정연파가 나오지 않고 고조파 전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조파는 일반적으로 유효 전력을 유효하게 전달시키지 못하죠. 대신에 이 고조파 전류는 우리가 이제 무수히 많은 그 다른 어떤 60Hz 이외의 주파수가 많은 그런 어떤 파형 형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떤 무효전력 부분이죠. 그 무효전력 부분이니까 유효전력은 우리가 이제 전달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 고조파 성분 자체가 무효전력이니까 우리가 이제 피상전력은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죠. 그리고 무효전력이 늘어나니까 이 피상전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벡터도에서 보시면 유효전력은 일정하다는 거죠. 유효전력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제 무효전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일반 무효전력이랄까? 그러면 여기 고조파 때문에 무효전력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라는 거죠. 요 내용에 대한 요 관계들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고조파 전류가 포함이 되면 일단 피상전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무효전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고조파 전류가 포함되면 이 고조파 전류 자체가 무효전력이라는 거죠. 무효전력이 증가되니까 이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 무효전력의 제곱에 이거 루트 씌운 거 아닙니까? 피상전력이 어페런트, 그죠? 어페런트 파워니까. 그러니까 이 무효전력이 늘어나니까 피상전력은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피상전력이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역률이 이제 나빠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분모 부분이 커지죠. 근데 이 분모 부분이 커지니까 유효전력은 일정하다 말이다. 여기는 일정한데 이게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조파를 고려한 역률은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전력으로 표현하게 되면 시루치 전압에다가 여기 이제 유효분 전류의 코사인 세타죠. 요거는 시루치 전압에다가 전체 전류죠.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요게 왜냐하면 전체 부분이니까. 그죠? 요게 전체니까 요 전류를 전체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V는 V 루트 민 스퀘어는 날리면 되죠. 같은 공통이니까. 그럼 분자에는 I 코사인 세타가 남죠. 그리고 여기 이제 I는 전체 전류죠. 기본파 전류 포함해서 모든 고조파 전류를 포함한 거죠. 그죠? 자, 요 식을 다시 해서 여기 이제 I1으로 한번 나누나요? I1으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I1으로 나누면 여기 이제 이 I1 나누면 1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I1으로 나누면 여기 고조파 성분을 전부 다 나누면 이렇게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그죠? 자, 이제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이 역률과의 관계를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선형부와의 역률과 이 세타, 이때는 세타가 이것만 다 있냐. 코사인 세타가 아니고 이 세타 강령, 역률각은 세타입니다. 세타.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 역률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지만 역률각을 따질 때는 요 세타만 따져야 되죠. 그죠? 자, 이 세타각은 고조파 부하로 인해서 역률각 세타 H가 되죠. 하모닉, 그죠? 하모닉이라는 그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고조파 전류가 많을수록
역률각은 커지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우리 여기서 아까 여기, 그죠? 고조파가 없을 때 일반, 무유전력은 이거만 했죠. 그런데 이 고조파가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만큼.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타 H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역률각이 커졌다는 거는, 자, 코사인 세타에서 이거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도에서 코사인 90도로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역률각이 커지면 역률이 나빠지죠. 코사인은 이거 0도에서 1이죠. 그죠? 가장 큰 값이죠.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0으로 간대. 코사인 90도는. 코사인 90도는 0도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역률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률이 커지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역률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률이 나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수식과 그림을 통해서 설명이 돼야 된다. 이런 답안지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답안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답안지 꼭 좀 들어가면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고요.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보호개전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오동작 방지 조건을 설명하시죠. 오동작이 왜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자, 일단 보호개전기라는 것은 이런 보호개전기에서 보호개전 시스템은 검출부, 이런 CT, PT, 그죠? 뭐 ZCT, GPT 이런 것들이 검출부가 되겠죠. 판정부는 뭐가 됩니까? 릴레이, 그죠? 릴레이 계통이 되고 동작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차단기 이런 부분이 동작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호개전 시스템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단락이 발생된다, 지락이 발생된다, 또 고장이 발생되면 계전기의 정전값이 있죠. 이런 거를 넘거나 감소됐을 때 우리가 판정을 통해서 그죠? 차단이 될 수 있고 경보가 올 수 있다. 세팅된 값의 경보에 어떤 신호가 넘어가면 경보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세팅값 이상의 전압이 들어오면 차단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호개전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호개전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오동작 방지 조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요. PT나 CT 이런 검출 장치나 접속 회로가 양호해야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잘못되면 뭐 당연히 오동작이 발생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변류기의 과전류 정수가 잘못됐다. 뭐 과전류 뭐 강도가 뭐 잘못됐다. 그죠? 뭐 등등의 접속 회로가 지금 바뀌어 있다. 뭐 등등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보호개전기 자체의 또 상태가 또 불량하다. 그럴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비율차동 개전기에 한쪽에 뭐 지금 뭐 검출이 제대로 안 된다. 뭐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기타 이제 차단계 출입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오동작의 방지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4번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오동작 방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번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작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실계통에서의 오동작 방지 조건. 자, 우리가 이 공부 다 했죠. 자, 이게 이제 서지 및 고조파가 전력계통에 들어와 버리면, 그죠? 우리가 이제 전력계통에 일반적으로, 그죠? 여기 이제 전력계통에 상용주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상용주파 들어왔는데 만약에 고조파가 들어왔다. 이런 고조파가 침입해서 들어오면 이 전압전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본파 대비해서 더 큰 전압전류들이 흘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오동작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 계정기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계정기는 이런 노이즈 성분을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필터링 하죠. 필터링 해서 여기 이제 다시 얻으니까 샘플링 하죠. 그죠? PCM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TDM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왜곡된 어떤 시그널이죠. 이런 왜곡된 시그널에 대해서 동작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이제 왜곡된 신호 부분을 어떤 필터링 하는 거죠. 이걸 필터링을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정연파파야. 이걸로 가지고 이제 샘플링 하지 않습니까? PCM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계정기 이거를 동작시켜야 될 거냐, 밝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계정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디지털 계정기 쓰죠. 과거에는 이제 원판형을 많이 썼지만, 유도형 같은 거 많이 썼지만, 지금은 이런 걸 쓰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답안지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류기 2차 측에 개방됐을 때요. 자, 이런 것도 보시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게 많이 될 수 있죠. 우리가 Y교선 잔류에 대해서 보면, 이게 이제 지락이 발생되지 않으면, 삼상이, 우리가 이제 영상문전류 삼상이 IIB, IC를 더하면 벡터적으로 제로죠. 근데 한 상이 만약에 지금 개방을 했다. 그럼 두 상이 가죠. 그럼 한 상이, 이게 뭡니까? 120도, 120도니까, 이 한 상, 이건 이제 60도 되죠. 그러면 이게 이 B하고 C상을 우리가 벡터적으로 합성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IC에, 즉 IC의 코사인, 우리가 60도 되나요? 요걸 계산해버리면, 뭐 이게 이제, 그죠? 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에다가 두 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요 벡터를 해버리면 A상하고 B상을 벡터 합성을 해서 계산하면 이 값이 상전류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 그럼 이게 이제 영상분전류로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여기가 지금 지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상이 죽어버리니까 이 두 상의 벡터합을 하니까 영상분전류가 튀어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만약에 지락 계정기에 감도 전류 이상의 이런 전류들이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지락 계정기는 오동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변류기의 철심 포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변류기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가죠? 여기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걸려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CT 쪽에서 만약에 1차 측에 철심이 포화가 됐다. 그러면 차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차전류가 흐르면서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일정 값 이상의, 비율값 이상의 전류가 흘러버리면 이 오퍼레이팅 코일 쪽으로 전류가 우리가 이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5A 검출됐는데, 여기가 철심이 포화돼가지고 8A, 2A 밖에 안 흐른다. 그럼 이쪽을 이제 5A 가다가 이쪽을 이제 3A 가고 이쪽을 2A 갔다. 그죠?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3A 전류가 오퍼레이팅 코일 흘러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비율 차동 계정기에 오퍼레이팅 코일이 동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기동전류나 돌입전류 이런 거에도, 동작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물론 철심 포화에 의해서요. 1차 전류 차이에서도 발생될 수 있고, 간에 이 CT의 철심 포화 문제로 인해서 비율 차동 계정기 쪽에서 오동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계통의 누설전류나 상고조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OCGR의 세팅값 이상의 전류들이 들어오면 또 오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부분이고요. 유도용 계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용은 지금 잘 쓰지는 않지만 기존에 우리 설치되어 있는 그 변전실의 유도용 같은 데에는 특히 이제 민감한 거 있죠. SGR이라든지 OCGR 같은 거, 이런 거 민감한 계정기가 우리가 큐비클 문을 확 닫아버렸다.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그죠? 위에 이제 상사한테 좀 안 좋을 수 있고 기분 확 나빠가지고 변전실 문을 확 차버리는 거죠. 여기 이제 유도용 계정기가 민감한 유도용 계정기 이런 것들이 오동작을 할 수도 있죠. 절대 함부로 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고 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호 계정기 전단에 우리가 이제 PT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PT 같은 거. PT 같은 거 한 상이 죽어버리면 여기도 이제 어떤 전압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요런 문제. 요런 거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오동작이 발생될 수 있죠. 자, 접속부의 탈락 이런 부분도 오동작이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기적인 조건, 기계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약간 핵심적인 답안지 포인트가 됩니다. 요게 이제 1번에서 4번 정도는 일반적인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 5번, 이 실계통의 오동작 방지 대책, 조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이미 공부 다 했던 거죠. 이미 우리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다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취합을 해놓은 겁니다. 실무적인 내용들하고 결합을 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잘 답안지가 작성돼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안지를 적성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요거는 발송문제 문제죠. 발송문제 문제. 발송문제 문제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배전솔로의 전력 손실률을 정의하고, 이때 이제 배전솔로잖아요. 우리가 이제 송전솔로하고 배전솔로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전력계통은요. 그러니까 이게 송전솔로 쪽 묻지 않고 배전솔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발전기에 있죠. 발전기에 있고 이제 송전솔로가 있지 않습니까? 송전솔로.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그 전력계통을 RL로 구성할 수 없죠. 물론 RL CG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 전력 손실 쪽으로 나타내면 RL로만 나타내겠습니다. CG는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한전 변전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배전 변전소가 있죠. 변전소가 있으면 이 변전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배분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배전솔로죠. 배전솔로고 여기가 이제 송전솔로. 그럼 지금 문제의 요건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손실을 물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손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손실도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 배전선 손실이라고 지금 배전솔로의 전력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전인지 배전인지를 딱 구분해가지고 이쪽 손실은 아니다고 얘기하죠. 이쪽 손실 말고 이쪽 손실을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배전솔로에 대한 손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전솔로의 전압이, 자, 이제 승간전압이 33에서 66으로 승합한 경우에, 자, 문제의 조건이 동일 전력이죠. 그 다음에 동일 전선, 그러니까 R이 똑같다는 거죠. R, 그죠? R은 로의 L의 A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동일 전선이니까 이 도전율이 같고 단면적이 같다는 거죠. 길이는 지금 모르겠으니까, 그죠? R1하고, 그 다음에 이거, R2도 마찬가지죠. 로의 L의 A지 않습니까? 이게 로하고 A는 똑같다는 거죠. L2와 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동일 전력이면요, 3I 제곱에 3I1의 제곱, 전력 손실 I 제곱 R이지 않습니까? R1, 그죠? 이거로 3I2의 제곱에
R2 이걸 우리가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동일 전력 손실이고요. 그래서 동일 전력은 뭡니까? 루트 3의 V1, I1, 코사인 세타. 이 꼴은 루트 3, V2, I2, 코사인 세타. 물론 여기서 역률은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근간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발송배전 문제에, 송배전공학 책에 뒤에 예제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왔죠. 그죠? 지금 요 발송배전 문제가 몇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대로요. 앞에 우리 뒤에 문제인가요? 거기 이제 출력 계수 문제 구하는 거, 주소비 구하는 거, 그것도 발전공학에 있는 뒤에 있는 그대로 나왔죠. 수치만 조금 바꿔놨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전력 손실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력 계통에서 우리 송전선로든 배전선로든 저항 R에 의해서, 그죠? 저항 R에 의해서 연로소 소모되는 게 전력 손실이다. 전력 손실은 반드시 저항 R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저항 R에서요. 전력 손실은요, 이 LC에서는 절대 발생된다 얘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R, 여기서 이제 발연료, 그죠? H는 I 제곱 RT. 이걸로 연로서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전력 손실은. 파워로서는 I 제곱 R이잖아요. 이게 연로서 이제 소모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률은 여기를 따져야 돼요. 여기서요. 요거 지금 따져야 되죠. 요거요. 여기 이제 배분 전력량에다가 여기 이제 한전에서의 어떤 판매 전력량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률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배분 전력량에다가 실제로 판매한 거.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이제 손실된 거죠. 배분 전력량에다가 판매된 거 빼고 나면 이게 손실된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배분 전력량에서 이 손실된 거. 이거에 대한 배분율. 이게 배전 손실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답안지가 정확하게 물은 대로 답안지를 적어야지, 뭐, 묻지 않는데 출제자는 이런 의도로 A라는 의도로 보는데 나는 B라는 의도로 답안지를 막 쓰겠다. 그러면 학교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답안지를 작성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물은지를 계속 문제를 몇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하는 그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서 답안지를 최대한 거기다가 집중해서 적어야지 채점자가 의도하지 않은 답안지를 내가 알아서 그냥 막 적으면 좋은 결과가 항상 안 나옵니다. 저는 옛날에 이 기술사 시험을 공부할 때요, 이 문제를 한 10분에서 20분 읽습니다. 항상 읽고요. 채점자의 의도를 저는 캐치를,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답안지를 먼저 작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채점자가 어떤 의도를 지금 물은지를 캐치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답안지를 어떻게 쓸 건지를 목차를 딱 정리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답안지 적할까를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거를 연필로 딱 쓴 듯이 해가지고 거기서 주요 키워드로 대목자, 중목자, 소목자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답안지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답안지 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답안지를요, 많이 쓴다고 물론 많이 써서 합격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봐보시죠. 전압을 성합했죠. 전압을 성합했을 때, 자, 동일한 전선 동일 전력 손실에 있어 송전거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송전 전에 성합 전의 전압을 V1, 성합 후의 전압을 V2라고 했을 때, 자, 같은 전력이죠. 그럼 이 전력식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전력식을 써서 여기 이제 I2를 이제 좌변으로 이동하고 V1을 우변으로 이동하죠. 그럼 루트 3하고 루트 3 없어지죠. 역률은 똑같아 있으니까 이 코사인, 코사인 날라가죠. 루트 3 날라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V1, I1 이꼬르 V2, I2. 여기서 I2를 좌변으로 이동하고 V1을 우변으로 이동하면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V1이 3,300이고 V2가 6,600이죠. 그럼 두 배의 전압이죠. 자, 한 개의 식을 이용해서, 한 개의 우리가 이제 동일 전력이라는 요 식을 이용해서 요런 어떤 식을 다시 하나 유도를 했죠. 그죠? 식을 유도했고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전력 손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전력 손실 식을 적어서, 이거 다시 한번요, I2를 좌변으로, R1을 우변으로 이동하니까, 요거는 I2분의 I1은 제곱이죠. 아까 I2분의 I1이 얼마였죠? I2분의 I1이 2였죠. 그럼 2의 제곱은 4죠. 자, 이 조건에서 다시, R1분의 R2는 4가 나왔습니다. 4가. 요걸 다시 한번 하나의 조건을 만들었죠. 여기 이제 I2분의 I1은 2라는 요 조건을 하나 다시 만들었고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이제 동일한 전선을 사용한다 했죠. 동일한 전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도전율, 그죠? 도전율로 갖고 단면적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저항식을 넣으면 저항은 로의 L의 여기 A죠. 단면적,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로의 L의 A인데
길이만 지금 이야기 안 했죠. 그래서 L1, L2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전부 다 약분되면 결국은 R2분의 R1은, 그죠? I1분의 I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아까 얼마였습니까? 이게 이제 4였죠. 이게 4니까 4를 두면 여기 이제 R2, 여기가, 다시 한번, 여기 아까 L2분의 L1이 이제 아까 그였고, R1분의 R2가 이게 4였죠. R1분의 R2가 4니까, 그죠? 아까 우리 2번 식에서, 그죠? 2번 식 이런 식을 구했죠. 2번 식에서, 자, 2번 식에서 다시 한번요. R1분의 R2, 요게, R1분의 R2가 이렇게 이제 4로 지금 구해졌지 않습니까? R1분의 R2가. 그죠? 여기서. 자, 이 수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수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 수식을 이용해서 밑에 이 저항식을 다시 한번 써서 R1분의 R2,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4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L2는 4의 L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송전거리를 4배로 이렇게 늘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전압을 더블로 올리면 송전거리는 4배로 늘어난다. 문제 조건 하였어요. 자, 이 내용을 답안지에 일목요연하게 3개의 조건을 풀어서 이용을 해서 답안지를 쓰는 게 가장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저자가 여기 이제 조건을 줬지 않습니까? 3개의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답안지를 푸는 게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동기발전기의 구조 및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동기전동기는요, 우리가 이제 이 무박을 운전해버리면 이걸 이제 동기조상기로 운전할 수 있죠. 동기조상기로서 전력계통에 우리가 이제 진상, 지상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죠? 콘덴서러의 작용, 리액터의 작용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무박을 운전할 때요. 동기전동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 그 다음에 장단점만 물었으니까, 이 구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자 부분 있죠. 이 고정자에 우리가 삼상 전원을 여기다 공급하는 거죠. A상, A 다시, 크로스 도트, 그죠? B, 크로스 도트, C, 크로스 도트, 그죠? 코일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 들어가고 나오고. 물론 이 고정자 부분은 철심을 우리 변압기하고 똑같죠. 변압기 철심을 얇게 슬라이싱 하는 거죠. 그 슬라이싱하고 절연하고, 거기다가 다시 코일을 감죠. 이렇게 이제 코일을 감아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아놔가지고 삼상 전원을 인가하면 A상, B상, C상에 이렇게 이제 전원을 주면 여기 이제 회전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죠? 여기 이제 각각의 T1, T2, T3에 회전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다른 이제 요렇게 이제, 요런 그 삼상 전류를 집어넣고요. 여기 이제 계좌에 직류를 넣어서 계좌 자기력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자기력선에 나와서 여기 이제 고정자 쪽에서 이렇게 전압을 끊어서 이제 자속을 끊어서 전압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자, 다 여기서 묻는 것들은 문제는 뭐냐면 고정자하고 여기 이제 이 회전자 두 개에 대한 구성을 물었죠. 그리고 고정자하고 회전자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상세히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 고정자 부분은 이게 이제 고정자가 전기자죠. 이거는 지금 이제 전기자 쪽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계좌가 도는 거죠. 그죠? 계좌가 도는 이유가 있죠. 자, 고정자 철심은 여기 전기자 권선을 이 지지하고 이 자속의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고정자 철심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 철심은 항상 히테시소하고 이제 와리소 이런 게 발생이 될 수 있죠. 그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얇게 이렇게 이제 만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규소를 넣어주는 이유도 어떤 자기장 이런 것들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규소광판을 써야만이 자기장이 이게 낮아지면서 손실을 적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와리손, 즉 맴돌이소이죠. 우리 변압기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죠. 맴돌이손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 얇은 강판을 사용한다. 전기장을 크게 하고, 그죠? 전기장을 크게 해야 이쪽에 흘러간 전류를 작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정자가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정자하고 이 회전자 부분에 대한 이 개념들을 좀 파악을 하면 쉽죠. 이거 내가 전동기 할 때 이거 고정자하고 회전자 쪽에 그 철심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고 코일을 어떻게 감고 이런 걸 내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뭐 같은 전동기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죠? 자, 회전자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 회전 자기장을 쓰죠. 소용량인 것 같으면 이 회전 전기장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중대형은 거의 뭐 회전 계장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좌는 플러스 마이너스 증유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전기자를 A상, B상 세 상에 있는 거를 이걸 가지고 돌린다? 그러면 저런 문제라든지 돌 때 굉장히 기계적인 여러 가지 전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징유가 들어있는 두 상만 돌리는 게 훨씬 우리가 구조적으로 튼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름도 당연히 용이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자 쪽에도 이제 큰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큰 전류를 흘리는 걸 바깥에 빼놔야죠.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계좌 회로에 징유 저절함만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계좌 회로를 돌리는 게 훨씬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중대형은 이 동기전동기를 전부 다 회전 계장을 쓰죠. 그죠? 일부 이제 회전 전기장을 빼고 자 이런 것도 요런 구조에 대한 부분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이니까 장점, 단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면 되죠. 요것도 우리 뭐 기본서 내용이라든지 우리 연구반에 다 있는 내용이죠. 부하의 변화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이거는 동기 속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처음에 이제 동기가 될 때까지 외부 기동 장치를 통해 가지고 기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을 시켜주면 이제 어떤 동기 속도로 이제 토크가 발생되면서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하의 변화가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하의 변화로 속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하 변화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역류를 조정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주간 중부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부유 전력을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지상부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즉 콘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이자를 시키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야간에 우리가 또 과보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이제 지상 운전을 시키는 거죠. 지상 운전을 시켜서 L로 그죠? 운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다 우리가 운전시킬 수 있죠. 그죠?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넓죠. 왜냐하면요, 이 동기 속도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손실보다는 기계적으로 계속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이 넓어야 됩니다. 유도전동기는 그게 아니죠. 유도전동기는 공급이 좀 작아야 됩니다. 이 공급이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손실을 발생시키죠. 여자 전류라든지 지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손실을 발생시키는 어떤 무효 전력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전동기 쪽은 우리가 이제 손실 같은 걸 좀 따지지 않는 거죠. 따지지 않고 이게 동기 속도로 돌아가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공급을 좀 넓게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 전압에 의한 토크의 변화가 적죠. 토크는 보통 전동기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전압의 제곱에. 근데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전압 1승인가 이렇게 되죠. 전압 1승에. 전압이 1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토크 변화가 적죠. 그러니까 일반 전동기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런 어떤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직류전동기처럼 이 직류전동 장치, 뭐 동기화 장치 이런 게 많죠. 그죠? 우리 뭐 제동 건설이라든지 이런 처음에 스타트 때 자기가 직접 기동을 못하니까 외부 기동 장치 같은 게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복잡하고 당연히 이제 고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구조가 유도전동기보다 훨씬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속도 제어도 좀 어렵다. 그다음에 난조가 발생되는 거. 요거는 난조하고 제가 제동 쪽으로도 설명을 한번 해드렸죠. 난조 부분요. 왜 난조가 되는지. 이런 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기본반 수업이나 연구반 수업 때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조명 시설의 그래요. 눈부심이죠. 눈부심 평가 방법 두 가지 이상을 들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셔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유지할 쪽으로 답안지를 좀 더 강하게 써야 된다. 왜? 이게 실무라는 거죠. 국내에서 다 유지할 수 있는 누굴 껐습니까? 왜 우리는 유지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국제조명위에 우리 IC 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도입했기 때문에 이쪽 어떤 법, 이쪽 관계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죠? KSC IC 60364, 6230가 다 어디 겁니까? IC 쪽이잖아요. 유럽 거, 그죠? 유럽 쪽이니까 유럽 쪽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내는. 그래서 국내는 다 여러분 나중에 조명 메이커 조명 자료 보십시오. 유지알로 막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지알로 공부해야 됩니다. 유지알 때만이. 왜? 우리나라가 이걸 쓰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미국 거요. 미국 거를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좀 잘못해가지고 뭐 미국 코드를 다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전기 코드를 지금 2분화되어 있죠. 5개 계통은 한전 계통을 어디 거 많이 씁니까? ITF를 쓰고 있죠. 미국 거. 그 옥내는 어디 거 쓰고 있죠? 당연히 IC 거 쓰고 있죠. 유럽 기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조명도 유럽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업 평가법도 이런 어떤 그 취지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뭐 잠깐 설명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걸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 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 식에 대한 그림을 내가 다 그려드렸죠. 수업할 때.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이 식에 대한 의미를 내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 식에다가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전부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우측에다가 그림을 작성해서 이 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렸죠. 제가 이거는 기본반 수업하고 연구반 수업할 때 계속 설명해드렸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암기해야 된다. 이 수식이 GI법하고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영국 거나 유럽 거나 같은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도 뭡니까? 이 IC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거나 이 유럽 거나 거의 이 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을 암기할 때 둘 중에 이거를 위주로 암기해 두시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림, 개념을 반드시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라 했고요. 그 다음에 UGR 평가 기준도 GI 평가 기준하고 똑같죠. UGR 평가 기준은요, GI 평가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럽 계통이니까. UGR에 대한 이 평가 기준 값 있지 않습니까? 이게 GI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적용들, 그러니까 여기 또 우리가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 특징들, 우리 특징들 같은 거 우리 연구반 수업이라든지 기본반 수업할 때 내가 또 다 설명해 드렸죠. 이거 외에 또 어떤 특징적인 포인트, 이런 게 있다. 그죠? 배광곡선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 UGR을 적용한다. 어쩌고저쩌고요. 이게 뭐 계산으로 좀 수작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방식이다 등등. 그죠? 뭐 그런 거 수업할 때 내가 설명했던 부분이고. 자, 이 VCP법은 북미 조명학회, 미국, 카나다, 멕시코, 여기서 쓰는 방법이죠. 여기는 어떤 특정한 조명 시스템입니다. 어떤 조명 시스템 환경 하에서, 뭐 이게 개념이 뭐냐면 어떤 조명 시스템 하에서 이게 램프가 쭉 있지 않습니까? 램프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한테, 자, 불쾌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 대한 확률로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VCP법이죠. Visual, Comfort, Probability. 그죠? 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확률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어떤 특정한 어떤 조명 시스템에서 등기구를 몇 개 이상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게 이제 VCP법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확률로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기술회사 핸드북에 나와 있죠. 기술회사 핸드북에 나와 있는데 우리 기술회사 핸드북은 다 사실 일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IC 쪽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 기술회사 핸드북이 일본 자체에서 쓰는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요 일본 애들이 쓴 그 자료들이 미국 기준으로 갖다가 쓴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의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요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것도 평가 플로우들, 여기 이제 M 값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DGR, 그죠? 요런 부분, 요런 것들이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DGR 값에서 불쾌하지 않는 사람의 확률이 몇 프로냐? 확률이 70%냐, 80%냐? 뭐, 100명 중에서 70%가 불쾌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를 평가하는 방법이 VCP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두 개를 조금 강하게 답안지를 써줘야 되고, GI법은 영국 조명학회에서 정하고 있는 눈부신 평가 방법이다. 여기 보시면 이 수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요런 뭐 첨자 이런 게 약간 다를 뿐이죠, 그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있고, 이거는 뭐 굳이 수식을 제가 못 외우면 놔두라 했죠. 놔두시고 UGR 중심으로 외우되,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된다 했죠. 그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문제 11번은 KC에 따른 수중 조명 등의 시설 규준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자, 일단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변압기는 뭐냐? 그 다음에 사용 전압은 얼마냐? 그 다음에 사람의 출입우려가 없는 장소에 수중 조명 등 시설 어떻게 하며 수중 조명 등의 용기죠. 이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를 어떻게 설치할 거냐라는 거죠. 이 과거에 우리가 내성 규정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왔던 거죠.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왔는 문제죠. 그러니까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반드시 저렴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요. 답안지는. 이게 이슈레이션이죠. 저런 TR이고 답안지를 적을 때요. 1차 측이 이제 400V 이하죠. 그죠? 1차 측의 사용전압. 사용전압이 뭐죠, 여러분들? 사용전압은 이 승간전압. 이게 여러분 답안지 적을 때도 개념을 알고 적어야죠. 사용전압은 뭐냐? 그 회로의 최고전압입니다. 회로의 최고전압이 승간전압이라는 거죠. 그럼 1차 측이 사용전압, 승간전압 400V 이하. 2차 측은 사용전압 얼마요? 승간전압 150V 이하다. 왜? 여기는 지금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압을 나타내야 되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의 출입에
이제 우리가 없는 장소의 수중 조명 등 시설에 대해서는 자, 사람의 출입에 우리가 없는 장소에 수중 조명 등을 시설할 때, 자, 이때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전압. 이 대전압은 상과 대지 사이 전압이죠. 요건 대전압이고, 사용자랑 틀립니다. 개념이. 요건 150V 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동전선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케이블을 끌고 우리가 이제 분수대나 그 수영장 안쪽에다가 이 뭡니까? 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전선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이동전선 쓸 때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뭐 이런 것들은 케이블은 뭐 어떤 규정에 적합한 뭐 이런 거 다루기 힘들면 계획적으로 그죠? 돌려쳐가지고 당연히 케이블 들어가죠. 케이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장 최악의 조건에 지금 설치되는 이 전선, 저 케이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케이블은 수중 조명 등에 설치되는 그런 어떤 성능이 보장된 그런 케이블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조인할 수 없죠. 접속했다가는 그게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는 그 접속 부분에 어떤 저렴 파괴라든지 다시 어떤 감전의 우려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케이블은 절대로 접속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케이블도 접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파이프에 들어가는 거, 우리 어른들 나중에 그 KC 봐보십시오. 여기 뭐 금속과이라든지 합성수지강 공사라든지 등등 뭐 우리가 케이블 트레이 같은 거 일부 빼놓고는 전부 다 배관 안에 우리가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접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기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잘 모르면 뭐 규정에 준해서 설정해야 돼요. KC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할 거, 뭐 대충 돌리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다 접질이 되기 때문에 수중 조명대에 보면 케이스가 있거든요. 금속재로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용기의 금속재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적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그죠?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기계구계의 모양은 반드시 접지되어 있죠. 뭐 그런 내용들 뭐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기도 뭐 여기 있는 뭐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 어떡하나 이제 이런 내용들 뭐 좀 작성을 대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것들은 어떠하나 KC 내용들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겠죠. 그렇다 여기 내용들을 적당하게 답안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출력 개수하고 주소비 혐의, 그죠? 우리가 주소비하고 또 다른 거 한 개 우리 예상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왔죠. 출력 개수하고 주소비하고 또 한 개 우리가 또 예상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다음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주소비가 벌써 2번 나왔죠. 그죠? 이 주소비가 이미 2번 나왔기 때문에 이걸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문제 분석을 할 때 2번 이상이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또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이상 나왔던 문제들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몇 텀 주기로 나왔는지를 체크해서 그 텀을 다음 문제에 분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좋아하는 분이 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텀을. 그래서 그 텀을 딱 봐야 돼요. 이게 15회 텀이냐, 20회 텀이냐. 그래, 거기 이제 칼을 딱 갈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력 개수하고 주소비 의미, 요거에 대한 물었고, 그 다음에 이 풍차의 출력 개수하고, 그 다음에 주소비 계산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이, 지름이 30m인 풍차고, 풍속이 16m/s일 때, 회전수가 분당 50rpm이고, 자, 발전기의 출력이 800kW를 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발전기의 효율 95%고 공기 밀도가 1.25kg/m제곱인가요?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계산 문제를 구하라라는 거죠. 자, 출력 개수하고 주소비의 의미는 뭐냐면 출력 개수는 이겁니다. 이런 개념이죠. 여기 바람에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람. 그 바람이라는 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로타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로타의 면적. 그 다음에 공기 밀도.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의 속도. 이걸로 하고 똑같죠. 그죠? 제가 요것도 이제 뭐 기본서 할 때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때 바람이 갖는 이 전기에너지. 이 전기에너지는 결국은 이 풍속의 3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실제 풍차의 출력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죠. 발전기 쪽에 나오는 전기 에너지 대비해서 나누기 여기 이제 풍차 회전면에 입사하는 자연풍.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를 빼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효율 개념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개수라는 게. 그래, 이런 어떤 자연풍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이런 운동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전기적인 출력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출력 개수라는 거죠. 아시겠죠? 입력이 얼마 들어갔을 때 전기적인 출력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출력 개수다. 무슨 알겠죠? 입력분의 출력. 입력분의 출력이 이게 이제 출력 개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출력 계수에 대해서. 자, 출력 계수를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바람이 갖는 운동 에너지, 즉 자연풍이 갖는 운동 에너지 대비해서 자, 전기 에너지입니다. 실제 풍차의 출력 에너지니까. 그래서 우리 출력 계수의 크기가 여기 이 값이 이론적으로 가장 큰 게 0.593 되죠. 여기 이제 발변적 공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고, 자, 주속비라는 것은 이 풍차의 날개 끝 부분, 이게 지금 이 풍차에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있죠,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가 있으면 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닙니까? 회전을, 그죠? 이런 어떤 각속도를 가지고 이제 회전을 한다 이거죠. 이때 이제, 이 블레이드의 끝부분의 속도. 이게 뭐냐 하면 끝부분의 속도, 이 주변 속도, 이거죠. 이 풍차의 끝부분의 속도 있죠. 바람이 지금 가해지지 않습니까? 이 풍속이 가해졌을 때, 이건 바람입니다. 풍속이 가해졌을 때, 이 날개 끝부분의 속도가 얼마냐? 이게 뭐죠? 주속입니다. 팁 스피드 레이쇼.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을 딱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람의 속도죠. 바람이죠. 바람이 풍속 대비해서 날개 끝부분의 속도입니다. 이 끝부분의 속도니까, 우리의 이 속도는 이 오메가에다가, 그죠? 오메가에다가 이 반경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죠? 이 각속도에다가, 오메가에다가 이 반경이 있죠, 반경. 이 반경을 곱해버리면 이게 여기 뭡니까? 날개 끝부분의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요. 이 반지름이니까 이걸 이제 지름으로 하니까 두 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는 지금 이제 2파이 n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 다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니까 여기 이제 파이 n, t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v분의 파이 dn 이렇게 이제 다시 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수식은 뭐 요거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 이제 날개 끝부분의 속도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 d는 2r이지 않습니까? 2r이 d니까 여기 2를 하나 더 붙여주니까 밑에 v가 2가 맞죠? 그죠? 다시 이제 오메가는 여기는 이제 각 속도죠.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이게 각 주파수지만 기계적으로는 각 속도죠. 그죠? 이때는 이제 각 주파수가 아니고 오메가는 각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속비에 대한 특징은 결국 주속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변화율이 크다는 거죠. 전기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주속비가 클수록 이 풍력 터빈의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위에서 주속비의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고속 풍차일수록 주속비가 큰 거죠. 그죠? 자, 이 고속 풍차일수록 주속비가 크다. 즉, 우리가 이제 풍차의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수직축보다는 수평축이 더 뭡니까? 빨리 돌죠. 그러니까 수직축보다는 수평축 풍차가 훨씬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주속비와 출력 개수와의 이 관계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개수와 주속비에 대한 계산에서, 자, 출력 개수 CP입니다. 이거는 이런 수식을 통해가지고, 자, 봐보시죠. 여기 이제 바람이 갖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로 AV 삼성이죠. 2분의 1 들어갔죠. 이 공기 밀도죠. 여기 A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원의 면적이죠. 원의 면적. 이 로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전자, 로타. 이 로타를, 로타의 지금 면적이 있죠. 이 면적을 원의 면적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원의 면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의 면적으로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A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서 이제 지름이 아까 30이었죠. 지름이 30이었으니까 반지름은 2분의 D가 됐죠. 이게 이제 이거 되니까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왜 이게 나오시는지 아시겠죠? 파이 R 제곱. 그죠? 면적에다가 풍속을 아까 16m로 줬죠. 16m per sec로 줬죠. 풍속을 집어넣고 출력을 800kg로 줬죠. 그러니까 800kg니까 8 곱하기 10의 3승하고 효율을 0.9로 줬으니까 이렇게 식을 넣어서 계산하면 0.47486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셋째 자리인가요? 여기서 딱 반올림하면 출력 개수는 0.475가 나온다. 이렇게 되죠. 자, 주속비도 앞에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파이 3.14 D 지름 30 요 회전수죠. 분당 회전수. 그러니까 1초를 기준으로 60초분에 아까 50이죠. 이렇게 N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풍속을 아까 16이었죠. 그죠? 16m/s니까 이걸 넣고 계산하면 요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91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풍력 터빈의 이 출력은 출력 개수하고 주속비 관계의 곡선에 의해서 정해진다. 아까 위에 그림을 보셨죠? 그런 어떤 그 관계 함수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요게 이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 2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감리 업무를 하고 계시는 요 기술사 분 같으면은 이 배치 신고서를 작성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술사분이 아닌 기술사 공부를 하고 계신 분 중에 이 업무를 하고 계신 분 사실 이게 굉장히 천운이 도와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사실 이게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에는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 문제가 법규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법규는 똑같은 게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감리 쪽이요. 그죠? 감리 쪽에는 이제 설계감리라든지 이런 쪽에 시험이 가장 많이 나왔죠. 이번에도 시공감리 쪽으로 나올 줄 알았더만은 설계감리나, 그죠? 의외에 감리 어떤 배치 기준, 배치 현황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여기 문제 조건에서 시행규칙에 있는 걸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역시도 시행규칙 21조 2항에 감리원 배치 신고, 배치 현황 신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이 서류들을 작성을 해야만이 좋은 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던 내용들인 것 같고요. 여기는 이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치 현황 신고에는 감리원 배치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쭉 가면 전력시설공사의 현장과 거리도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배치 신고서에도 보면, 배치 변경 신고에서도 보면 감리 용역 계약이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요 2가지에 대한 배치 변경 신고에 대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요 서류들을 작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문제는 총 13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13문제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최소한 한 8, 9문제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일부 법규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여기 우리 기본서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에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기본서 공부가 역시 중요하다. 기본서를 하지 않고는 이게 합격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물론 연구반도 중요하지만요. 기본서가 자꾸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기본서가. 그죠? 기술사를 공부를 하시고 기술사를 따본 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입니다. 기본을 충실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본을 알지만은 항상 기본서 책을 이렇게 이제 바이블로 이렇게 끼고 다녀야 됩니다. 그걸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암기하시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걸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요. 연구반 내용들이 자꾸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 거기에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깊이 하다 보면 지식도 쌓여지고 네트워크, 그죠? 이 문제 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기본이 딱 돼 있으면 네트워크가 잘 되거든요. 근데 기본을 자꾸 버려버리면 이 문제하고 문제 간의 네트워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돌려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항상 기본 문제를 열심히 좀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수업 붙는 분들은 기본서 내용들을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제가 수업 후에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하면 합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